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녹화를 올린 게 몇 달 됐더라고요. 몇 달 됐으니까 먼저 우리 상식 추적자님 그 근황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아시다시피 저는 좀 뻔한 거는 좀 거부하는 편이다 보니까 살짝의 그 봉사 활동을 가진 정치적인 민간 단체로 우파 지향적인 민간 단체로 모였다가 후원자분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좀 더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네네. 한국인들 사이에는 퇴역군인 혹은 참전군인 이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조선족 사회단체는 아무래도 좀 사회 시스템상 좀 밀려있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마 네네네. 한국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들이 대체 뭐가 그렇게까지 부족하냐 하고 싶은데, 실제로 내막을 알아보면은 사회적인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시거나 구조받지 못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인해서 봉사 편향적인 정치적인 성향보다 좀 민간 단체로서 제대로 순기능 가진 민간 단체로 지금 결성이 됐거든요. 이 결손 가정 그리고 퇴역 군인들 요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잖아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인 것 같은데 조선족 예. 소위 말하는 우리 그 한국계 중국인 단체가 왜 굳이 그런 분들을 돕느냐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의도는 진짜 앞으로는 어떤 의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의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중국 출신 귀화가 한국 민간 단체들 사이에서 그 의도가 완전히 거의 99%가 순수하다고 저는 봐요. 현재 모인 사람들. 그냥 본인들 직급에 대한 욕심, 그냥 사회적 노출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오케이. 저는 좀 더 순수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바람이고, 네. 진짜 나이가,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어리신 분이 50대 네. 중반쯤돼요. 단체가 아무튼 결성이 지금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결성은 되었고 이제 좀 뭐랄까 본격적인 활동은 언제부터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 출범을 알리자 저희 단체 성격에 대한 홍보를 알리는 건 추석쯤이에요. 추석쯤에 추석쯤. 저희가, 금방인데. 예, 네, 얼마 안 남았. 네. 저희가 발기식을 가지고 올해 말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을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 형사 변호사, 그리고 음, 변리사, 노무사에 대한 거 일주일에 2회 혹은 그분들 사정에 따라서 무료로 네네. 재능 기부니까 월 최소 2회 혹은 4회 그게 가동시키고,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사회 구조 시스템과 갈등에 대한 무료 상담 월 2회에서 4회씩 가동시키고, 그리고 봉사 이거 조선족들만 네네. 대상한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도 음, 당연히 대상이 되죠. 네네. 그리고 무료 뭐가 자꾸 무료래. 그리고 봉사활동, 예, 네. 봉사활동도 월 2회에서 4회 가동되고, 그리고 차차차차 지금 확장시키는 게 어느 정도. 자, 그 점에 조금 집중을 좀 더 하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회에 약간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 예, 시스템에 좀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조금 법률적인 상담 혹은 적응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미 입국하셔서 오랜 기간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혹은 들어오신 지는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도 적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요런 분들을 예. 돕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심각한가요? 예시를 하나 들자면, 그게 그 부분이 왜 필수냐면, 한국에 입국한 지 2년, 3년 정도 됐죠. 그러면 네네. 그 각종 사회 시스템이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조선족들 한국에 오면은 산업 기반에서 일을 하는데 노동부의 존재 이유 자체도 몰라요. 심각한 경우는 뭐 어떤 거요? 노동법? 아니면, 노동부, 예, 노동부. 예, 고용노동부. 예, 예. 오케이, 고용노동부 오케이. 존재 이유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 음, 본인이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 닥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몸으로 때우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욕설이 오간다거나 불만 있으면 음. 그냥 거기 그 본인 직장 내에서 혹은 영양병원 같은 경우라도 직접적으로 몸으로 그 부딪히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본인이 그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노동부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가는 그쵸. 방법은 몰라요. 되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네. 경우 자체가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발생되기도 하고 그리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중국에 있을 때 그 직장에 근무를 안 하시고 본인이 혼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나 농 같은 걸 개간하시다가 그 오신 분들도 솔직히 그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물론 시간이 좀 이제는 좀 지났긴 하지만은 이 간병인들 분들 중에서 정말 조선족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좀 나이가 있으신 상당히 조선족 많죠. 분들이 많죠. 정말 많죠. 그래 이번에 또 그 사건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도 좀 충격적이었고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이런 몇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호소하기보다는 잘 모르니까 모르죠. 잘 모르다 보니까 또 본인이 그 어떤 전혀 불리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시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감당해내는 약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예.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잘 모르시는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저는 음. 금방 말씀드린 게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많고 네네. 그리고 이해를 한다 하시더라도 불신이 되게 커요. 한국 놈들 다 불신. 똑같겠지. 음. 지들끼리 펴먹고 네.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걸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초에 이런 근간에 대해서 한국인과 조선족들 사이의 갈등의 원초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완화가 정말 된다 하더라도 좀 사회적 대한민국 국익에는 사회적 비용이나 비용 절감도 상당히 좋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 융합이 되면서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도 그 중국의 한족 애들한테 네. 들은 얘기라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좀 중국에서는 법으로 해결한다기보다 사실은 법보다 빨랐던 게 주먹이었던 시절이 사실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그러다 보니까 경우,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상당히 많죠. 한국은 많이 좀 솔직히 말해서 중국보다는 훨씬 더 빨리 그 법치가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 알죠? 법대로 해. 법대로 해 제일 많이 하는데 무엇보다 주먹이 가까웠던 시기가 아직도 시절이 군데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뭐 그냥 솔직히 사법 체제 자체가 한국은 경찰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5분 대기소. 맞아. 전화가 맞아. 때리면 5분 안에 오니까. 근데 5분 안에 오니까 날라오니까 맞아요. 근데 중국은 5분 대기소가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50분 걸려도 어느 경우가 좀 떠올라 보니까 그런 환경을 어려서부터 입겨온 세대가 요즘에 뭐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맞죠. 마인드 자체가 거기 쉽게 바뀐다는 게 좀 쉽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의 불신을 가지거나 왜 그게 존재하는데 존재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 많다는 이유가 그게 근간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근황은 뭐 이 정도로 그만 떠드시고 같은 말로 우리 그러면 이 얘기 좀 잠깐만 해봅시다. 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각이 난 건데 경찰국이 따로 신설이 된다라는 게 요즘 진짜 제일 핫했어요. 이번 주에 제일 핫했던 건데 저 어차피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제일 핫한 우리 국내 이런 거 제가 코멘트 하는 게 있는데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떠들어 봅시다. 경찰국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자칭 보수파의 조선족 보수파의 일진으로서 저는 경찰국에 대해서 신설에 대해서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해요. 모든 게 완벽하지 네네. 않거든요.
저는 네. 그 경찰국에 대해서 저는 좀 일단 기대가 큰 편이에요.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 현재 검찰과 경찰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봐요. 검찰들이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퇴직하면은 변호사라도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그렇죠. 그 네. 검찰청에 다니던 스펙을 가지고 홍보도 가능해요. 근데 경찰은 맞아요. 어떻습니까? 경찰은 퇴직하면 동종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죠. 여태까지 본 대한민국의 경찰청장들 그냥 박쥐 그 자체예요. 라인을 박쥐다. 한번 잘못했다가 예, 청장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밥벌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좀 그 기승이 잣대가 되게 뭐 했던 적이 많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행안부에 뭐 경찰국이 신설된다. 저는 솔직히 공수처보다 저는 그게 더 믿음이 가는데. 아니 근데 예.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경찰국이 생기는 거랑. 공수처보다 저는 또 믿음이 간다 이유 자체가 뭐냐면 경찰국 같은 경우는 네. 공수처랑 겹쳐요, 두 개. 아니지. 이거 저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거의 자 겹친다고 봐야 돼요. 보세요. 자 네. 보세요. 아니 보수에 너무 그냥 이거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편드는 느낌인데. 저는 그나마 좀 중립적으로 보니까 자 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검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거잖아요. 고위공직자 소위 말해서. 예. 그러니까 검찰들이 손 못 대는 좀 지릴 정도로 약간 높은 사람들 건드리려고 공수처를 만든 거고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는 팩트고 완전 존나 팩트고. 근데 경찰국 신설은 이게 쉽게 말해서 경찰들 인사권 그다음에 예산 이거를 청와대에서 이건 원래 청와대 거다. 왜냐 행안부 소속이니까 행안부 자체가 행정이니까. 그래서 다시 이걸 신설하겠다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공수처랑은 색깔이 다르죠. 근데 공수처랑은 색깔이 다르죠. 잘 한번 생각해봐요. 공수처죠. 공수처 말씀하신 대로 검찰 위에 그 상위 기구죠. 고위 공직자들을 때려잡는다 이거죠. 그다음 한마디 속된 말로. 맞아. 예. 예. 맞아요. 그리고 경찰국은 어.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게 다르지. 저는 경찰 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경찰청 그 위에 있다고. 그것도 맞죠. 예. 팩트죠. 예. 그러면 이게 두 개 상충이 안 될 것 같죠. 우리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공수처와 경찰국이 생기기 전에 검찰청과 경찰이 상충이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제 기능을 못하는 공수처 이번 정부에 들어서 발생됐고 경찰국 과연 상충이 안 네. 될까? 저는 정치인들이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저는 둘 다 빼던지고 정치인들이 내건 명분은 저는 믿지 않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뭘까를 따져보면은 두 개 상충된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경찰청 애들이 지금 봐요. 그 경찰국을 세운다고 하니까 뭐 총경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뭐 어쩌고 이게 그냥 정치인들한테 들러붙은 먹을 인간들이 그냥 정치인들 그림자의 속에 눌러있던 인간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그냥 저는 그 성질이 나오다 보거든요. 그 민주정부에 발생되는 공수처. 근데 그 검수완박을 위한 기구잖아요.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 생긴 게 저는 경찰국이라 생각해요. 조만간에 둘이 부딪힌다. 윤석열이가 검사장일 시절, 그러니까 저희 총장일 시절에 이제 검수완박은 무슨 개뿔 그냥 쉽게 말해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자 수사권은 경찰한테 넘기자. 기소권만 가져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은 기소만 해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왜 니들이 기소 수사 다 하냐? 검찰이 수사까지 해버리니까 그 수사권을 이제 경찰한테만 몰아주기로 했잖아요. 민주당이 솔직히. 그래서 수사권까지도 컨트롤 하려고 사실은 경찰국을 올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고. 저는 사실 이번에 뭐 윤석열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오늘 날짜였을 겁니다. 네. 오늘 날짜에 28%까지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28%까지 역대급으로 빨리 떨어졌는데 몇 개월 만이죠? 한 석 달 됐나? 두세 달 됐죠. 예, 이상경은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 예. 정치계 발을 들인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냥 어디서 그냥 검찰 쪽에서 그 행동하는 것도 꼭 그냥 건달 같은 인간이 검찰 쪽에서 밥만 먹고 살던 인간이 좀 이 나라의 최고 위점에 있다. 거기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민주당 쪽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채널 A, TV조선 이쪽 빼놓고 전부 다 저는 좌파 계열이라고 봐요. 언론사. 조중동도? 네. 중앙일보랑 동아도? 중앙일보다 저는 요즘 좀 좌파 색깔 좀 심하다고 저는 봐요. 그냥 모든 언론사가 그쪽 성향인데 그러면 거기서 발생된 지지율이 과연 정확할까? 저는 좀 의심이 많이 가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비극되는 거 저는 인정해요. 저 양반이 이대로 가다가 올해 지나기 전에 잘못하면 탄핵 당할 수도 있겠다. 탄핵은 없어. 네. 탄핵은 안 돼. 그냥 좀 그 정도로 보기는 좀 이렇게 전 정부를 계속 까는 정부는 원래 명분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지금 들어드릴게요. 정부에서 이렇게 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러지 하면 마세요. 안 돼요. 전 정부 들어보세요. 예, 자, 들어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물려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당부를 합니다. 그때 전 정부를 까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알고 들어왔지 않냐, 솔직히. 그럼 우리가 책임지면 되지. 전에 했던 정치인들이나 뭐 관련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게 김대중 정부가 계속 지금도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사정정국이 있었어요. 그건 팩트예요. 박근혜 그때 관련됐었던 사람들 줄줄이 갈려나갔습니다. 전부 다 교도소가 꽉 찼으니까. 그게 누구냐? 윤석열이었어요. 그때 칼잡이가 윤석열이었던 게 웃기는 거죠. 황당한 거죠. 그 사정정국을 하고 나서 근데 문재인은 박근혜를 계속 까진 않았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박근혜 욕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박근혜를 욕하는 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는요, 전 정부 그 5년 동안 운영했던 슬로건이 전 세 가지라고 봐요. 첫째, 친북. 둘째, 반일. 셋째, 이명박 박근혜.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문재인 정부가 왜 태어났는데 지네들이 뭐 선거를 잘해서 아니잖아. 박근혜가 탄핵이 됐으니까 국민들 여론이 문재인한테 줘야 된다라는 게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된 거잖아요. 압도적으로. 이번에는 1%도 차이가 안 났어요. 이게 팩트인 거고 계속 갈아 넣었어. 계속 깜빵에 집어넣었지. 근데 그거는 맞는데 공식적인 자리나 뭐 기자회견 이런 자리에서 박근혜를 입에 올리지 않았단 말이죠. 박근혜 정부. 문재인 네네. 대통령 자체는 입에다 올리지 않았죠. 근데 그 그렇죠. 측근들이 입에다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측근들은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죠. 문재인 계속 솔직히 5년 내내 까도 돼. 왜? 그거 하라고 지지 받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배지 달아준 거 아니야. 문재인을 미워해달라, 나 대신에. 근데 대통령의 핵심은 전 정부를 까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고 통합을 해야지. 통합을 해야죠. 막말로 나를 안 찍어준 사람을 나 안 찍어준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대통령인 거지. 본인이 나서서 그거를 하면 지지율이 저는 계속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처럼 약간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저러니까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도 싫어하잖아. 싫어요. 지겹잖아. 왜 자꾸 똑같은 말만 하냐고. 일하라고 뽑아놨는데. 그렇죠.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일을 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저는 그래서 지지율이 개박살 난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탄핵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다시 또 탄핵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또 촛불 두고 나갈까? 한국 사람들이? 일단 탄핵이 근거가 딱 두 가지 있어요. 만약 지금 솔직히 진짜로 좀 전 정부에서 돈을 좀 무식하게 때려 부어 넣었잖아요.
얘를 부어서 넣다 보니까. 근데 국민들은 과연 그걸 그 사정을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현재 정부에서 돈 떨어졌다. 그리고 상대 정부에 떠넘긴다. 아니야. 니들이 잘못해서 돈이 없는 거야. 그걸 채워 넣어야지, 없으면. 일단 과거 정부는 과거 정부야. 일단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거는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둘째는 저는 이렇게 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동을 너무 쉽게 당한다. 광우병과 박근혜 탄핵만 봐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솔직히 박근혜 정부가 지지자들 중에 박근혜 정부를 무조건 감싸는 조선족들도 많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조선족들 중에 그런 조선족이 분명히 존재하겠지. 근데 그런 경우가 있겠지. 솔직히 과거 박근혜 정부가 전 정부보다 못했을까? 저는 4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무난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박근혜 자체는 무능했냐 안 했냐? 이거 좀 무능했다고 봐요. 하다못해 최순실을 행정부에다 집어넣고서 뭘 좀 물어보던가 하지. 민간인 신분을 그렇게 융통해서 쓰면 되냐? 이 자체만 봐도 무능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탄핵 당할 정도냐? 과연 탄핵 당할 정도일까? 아니에요. 그걸 막 부풀리는 선동꾼들이 그들로 인해서 탄핵 당한 거지. 우리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탄핵 당할 감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탄핵 당했잖아요. 그 이전에 뭐가 있냐? 광우병.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사실 탄핵의 트리거가 언제 터졌냐면은요. 박근혜가 솔직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거 가늠할 실력은 안 되고 제가 그 정도 전문가는 안 되니까. 근데 언제가 사실 트리거였냐면 세월호 때문이에요.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발을 발벗고 막 정말 열심히 그 유가족들이나 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다면 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더 도움이 되면 됐지. 왜냐하면 위기에는 영웅이 필요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위기에 영웅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못했어요. 그 역할을 오히려 반대편에 서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보수당들 때문에. 당시에 그 박근혜 쪽, 그러니까 너무 박바들이 박근혜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서 그때 아마 현장에 계속 있었고 박근혜가 막 몇십 일 동안 아이들의 그 수색 과정들을 계속 만약 비상사태로 계속 그렇게 끌고 가고 최선을 다했다면 최순실 사건이 그 이후로 사실 터진 거예요. 그 뒤를 계속 타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세월호가 핑계예요. 행정 쪽의 수장인데 나라 경제 분야, 안보 분야, 특구로 복지 분야 모두 분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있는 분인데 거기에서 대중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좀 막 움직인다? 저는 그게 더 역겨워요. 저 같은 사람들은 제 눈에 보기에는.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통령이고 예. 일본은 총리고 뭐 그렇잖아요. 내각제는. 제1의 가장 첫 번째로 드는 게 뭐냐면 바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몇백 명 죽은 이게 중국 애들도 그런 얘기 저 인터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뭐 몇천 명 죽었을 수도 있지. 우리 코로나 막말로 씹어 우리는 몇만 명이 갈려 나가도 봉쇄했는데.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목숨을 단 한 명의 그 아베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베를 좀 공부하면서 신기했던 게 아베가 어떻게 집권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니까 납북 사건 때문이에요. 북한도 인정을 했는데 일본인을 납치를 했어요. 한 3명 정도를 납치했어요. 아베가 그걸로 정권을 잡습니다. 아베가 총리가 돼서 최고 인기 끈 게 그 3명의 일본인을 그 사람들을 끝까지 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연설을 하면서 순식간에 스타가 됩니다. 이게 그 세월호 그래 뭐 그 몇 명 그거는 재난이니까 그것도 완전히 인정합니다. 맞잖아. 그 재난이지. 뭐 대통령이 솔직히 잘못한 건 아니지. 근데
책임은 거기서 지는 게 맞아요. 대통령이 지는 게 책임은 맞아요. 대통령이 지는 게 맞아요. 그거는 저는 인정해요. 네. 뭐 네. 사소한 거 뭐 네. 피한다? 그거는 음. 그런 걸 피하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지. 맞아요. 예, 이게 걔로 꼬리 자르기 했잖아요. 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무슨 종교에게 사람들은 거기서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내 목숨은 그러면 내 자식 새끼들 목숨은 누가 지켜주나? 아, 그러면은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생각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는 그래서 그거는 선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면 세금이 소재를 저는 박근혜한테 저는 떠넘기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책임이 소재지래. 네. 근데 그거 네네. 탄핵 당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 즉 다시 아, 말하면 그것 때문에 틀린 탄핵 거다. 저는 당하는 건 그렇게 아니죠. 자, 오케이. 자, 윤석열이가 예. 왜 탄핵이 가능한가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탄핵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아, 선동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까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한다 진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지금 빨리 윤석열이 솔직히 좀 안 맞은 옷을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그걸 그 소수람을 부서 던지지 않거나 경제를 빨리 정상화로 돌리지 않으면은 무조건 선동당한다. 선동 핑계가 때문에. 충분하잖아요. 지금 20% 후반대죠. 좀만 지나면 10%까지 내려가면 어떤 경우가 발생될 것 같습니까? 그게 올해 그러면 말 안으로 발생. 보수당이 손절한다. 이 말인 거죠. 아니요, 진보. 박근혜 때도 그 진보 측면. 아니 솔직히 우리 까놓고 또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나 솔직히 박근혜 탄핵 때도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어. 한국에서 무슨 탄핵이야 이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도 가능했던 거는 지금 보수당을 지탱하고 있는 지금의 보수당의 주류들 그 사람들이 돌아섰거든. 그게 그래서 가능했어.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선동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아 그래 그건 근데 민주당의 선동 때문이 아니잖아. 그게 시작점은 안 민주당이 책임 소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선동의 시작점 저는 항상 진보 진영에서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부 총질이 없이 그게 가능하냐 이거잖아요. 가능해요. 근데 그렇죠. 내부 총질이 왜 생길 수밖에 없냐? 만약 우파에서 선동을 시작하잖아요. 민주당 쪽에 내부 총질이 생겨 왜? 대중적인 여론을 거스르면 내가 당하거든. 내가. 그렇지. 근데, 사실 그게 핵심이지. 예. 근데 강성들은 버티지. 박사모도 여태까지 버텨왔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본인은 강성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좀 강성인 맞죠. 아니 강성조선적. 박사모는 아니에요, 진짜. 박사모는 아니지. 예, 저도 탄핵이 불가능할 게 반대로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반대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반대파가 나올 것 같아.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100%다 탄핵으로 몰고 간다라는 걸 가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근데 민주당이 지금 당장을 선동을 할 여지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올해 말까지 윤석열이 제대로 된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거나 그리고 그 본인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경제든 안보든 여러 전반적에 대해서 업무 능력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170석으로 뭘 못해 먹을까? 저는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해요. 아